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그저께 한 이틀 동안 엄청 덥길래 이번 여름은 정말 큰일 났다 싶었는데 태풍이 와서 시원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나무 이야기를 했죠. 그 쓸모없는 나무, 역사수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가 쓸모없기 때문에 오히려 천수를 누리는 내용이었죠. 이번엔 이제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장자가 나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나무 전문가로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사람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를 나무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은 기형인입니다. 지리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읽어볼 대목은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 보시면 298페이지 바로 전에 이제 5장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5장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의 행복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데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앞에서 이제 나무 이야기할 때 그 나무가 천수를 누린 이유가 역사수였죠, 그게. 역사수가 천수를 누린 이유가 여기 이제 상수리 나무죠. 토지신을 모신 사당에 심어진 나무. 이 역사수가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나무가 무용이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요. 부재지목,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쓸모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천수를 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리소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쓸모있는 사람과 비교를 할 때 지리소가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이야기인데, 이 지리소와 함께 대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지리소는 사지가 지리멸렬하다고 해서 지리소입니다. 이 지는 이제 사지의 지자고요. 사지가 떨어져 있다. 정상과 거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지가 질이 멸렬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지리소라고 했는데 이 기형인인 지리소는 행복을 누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철학자인 공자는 불행합니다. 이게 이제 이 두 이야기가 이제 맞물려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장자가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역사수가 아니라 다른 나무와 식물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지리소 이야기인데 제가 제목을 지리소의 행복과 공자의 불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지리소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용모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본문이 나오죠. 지리소의 용모를 형용하고 있는데, 문자로 형용을 해놨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형인이에요. 보시죠. 지리소는 턱이 배꼽 아래에 숨어 있고, 턱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입 속에서 이제 이게 먹을 것을 씹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턱이 어디에 있냐면 배꼽 아래에 숨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깨는 이마보다 높고, 어깨가 이게 목 아래에 있기 마련인데, 지리소는 어깨가 이마보다 더 높이 솟구쳐 있다, 이거예요. 상상,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상투는 이제 여기에 본문에 보면 괄초로 되어 있는데요. 회자를 써놓고, 회자와 찰자를 써놓고 괄초로 읽습니다. 여기 이제 회자가 본래는 상투를 뜻하는 괄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상투가 하늘을 가리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머리카락이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있다 이거예요. 머리카락은 보통 제가 지금 머리를 짧게 좀 잘라서 이렇게 하늘로 솟구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머리카락이 길면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리소의 머리카락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죠. 용모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그리고 오장이 위에 있으며,
오관재상, 오장육부가 이제 이 사람의 신체를 그 몸뚱이로 얘기하면 가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리소는 오장육부가 가슴 위에 있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가 하면 두 넓적다리는 옆구리에 붙어 있는데, 넓적다리가 옆구리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이제 옆구리에 붙어 있는 이런 용모니까 이 전체를 조합해서 어떤 용모를 상상해 보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대의 학자는 이 용모를 요가 자세 중에 어떤 부분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좀 오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인 용모를 가진 사람이 요가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면 이 전체의 맥락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야죠. 그렇게 보는 건 좀 난센스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불구의 인간이 지리소인 겁니다. 그런데 지리소가 어떻게 사느냐. 바느질과 세탁으로 입에 풀칠하기에 충분하며, 바느질을 하는 건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물론 이제 바느질도 재능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옷을 잘 지으려면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그 옷을 수선하는 정도의 재능이라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탁하는 거, 옷 빨래하는 거요. 빨래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은 뭐 부지런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재능이나 장사 미천이 필요 없는 겁니다. 바느질하고 세탁해서 그런 일을 해서 입에 풀칠하기에 충분하며 충분히 먹고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키를 까불고 쌀을 골라내서 10사람을 충분히 먹여 살린다. 키를 까불고 뭐 고상파정이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할 때 그 들에서 자란 곡식을 완전하게 다 수확을 하지 않고 일부러 조금 남겨놓죠. 남겨놓으면 이제 누가 그걸 가져가냐 하면 과부들이 가져갑니다. 시경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뭐 피유 유병하며 차유 불렴제라. 저쪽에는 버려진 볕단이 있고 여기에는 수확하지 않은 볏짚이 있다. 이게 누구냐? 이 과부질이라. 이것은 과부의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시경에 한 구절입니다. 과부의 이로움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혼자 사는 이 과부는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없죠. 뭐 길쌈은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 농사철이 끝나고 수확이 끝나고 나면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버려진 뭐 볏짚이나 이삭이나 이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호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맥락이 시경 같은 데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소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삭을 줍는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입에 풀칠하기에 충분하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큰 욕심 없이. 그렇게 해서 10사람을 충분히 먹여 살린다. 그런가 하면 나라에서 무사를 징집하게 되면 지리소는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고, 나라에서 무사를 징집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을 모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내잖아요. 디즈니에서 만들었던가요?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뮬란. 그게 이제 중국의 진나라 시대에 화목난인가 아마 하는 그 실제 있었던 역사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애니메이션이죠. 거기 보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 군인을 모집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 뮬란의 아버지가 군대에 끌려가게 됐는데 대신 가는 거잖아요. 그 이제 왜 군대에 끌려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끌려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다들 피하는데 이게 무슨 이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폭력의 시대잖아요. 제가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는 뭐 공자나 맹자처럼 뭐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꼭 한 시대를 책임지면서 살아야 할 건 아니죠. 사실 그 시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일 이제 문제죠. 이게 장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자꾸 시대를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이제 장자의 시각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어떤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사람들 불러다가 뭐 끌고 가서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이념을 막론하고 이쪽 저쪽 다 일어나죠. 이쪽도 의용군이고 저쪽도 의용군이다. 도대체 의가 어떻게 그렇게 무작위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사람 죽이는 게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념을 초월해서 그게 비극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게 장자죠. 여기 이제 끌려가면 죽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다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끌려가지 않는 게 이제 현명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하는데 지리소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형인이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우스갯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참겠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특정인을 비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자가 맞는 모자가 없어서 못 간다느니 평발은 못 간다느니 별 우스갯소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리소는 이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 나라에서 무사를 징집한다 하더라도 아예 예외죠. 그러니까 군대에 끌려가서 희생될 염려가 없는 겁니다. 지리소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모집한다 해도 마음 편안하게 그 사이를 팔뚝 걷어붙이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래도 붙잡아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나라에서 큰 부역이 있으면 백성들이 이제 의무 중에 하나가 농한기 때, 그러니까 농번기 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한기가 되면 이제 다리를 가설한다든지, 성을 축조한다든지, 이런 토목공사에 동원되기 마련인데, 지리소는 병이 있기 때문에, 기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병이 있으므로 일을 받지 않고, 그 할당된 노동량을 받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또 나라에서 병자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되면 국가가 이제 병든 사람들을 구제한다. 이거 아름다운 일이니까 그런 걸 정책적으로 하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삼종의 곡식과 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곡식을 헤아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두부종이라고 해서 구라는 단위가 있고 두라는 단위가 두는 말두자니까 흔히 아는 거죠. 근데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부, 그리고 종, 이런 식으로 이제 곡식을 헤아리는 단인데요. 사구가 일두고요. 사두가 일부고요. 십부가 일종입니다. 이런 단인데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을 나라로부터 받는다 이 뜻입니다. 병자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되면 그 곡식을 받고, 그런가 하면은 열묶음이 뗄나무를 받는다. 이제 병이 있으니까 뗄나무 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배려해서 십속신, 열묶음이 뗄나무를 나라로부터 지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리소라는 사람은 몸뚱이가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그러니까 몸뚱이가 지리한 사람, 지리기형. 이게 형은 이제 형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몸뚱이 이런 뜻이죠. 몸뚱이가 지리한 사람. 그 몸뚱이가 지리멸렬한 사람이 이 정도의 행복을 누린다. 하물며 몸뚱이가 지리한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덕이 지리한 사람이겠는가. 형이라고 하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덕은 내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리멸렬한 사람도 이 정도의 복을 누리는데 내면의 가치가 지리멸렬한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해를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덕충부 편에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때 덕이 어떤 사람의 내면에 덕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부호, 표시. 이 표시는 외형의 결핍으로 나타난다. 이게 덕충부편의 대의입니다. 전체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덕충부편에는
외형과 내면의 덕이 대립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달라요. 외형이 지리멸렬한 사람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데 하물며 내면의 덕이 지리멸렬한 사람은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때는 형과 덕이 상대적인 상반되는 뜻으로 쓰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만 차이를 갖고 보시면 덕충부편은 덕충부편의 맥락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맥락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지리멸렬하면 오히려 그 쓸모없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면의 어떤 재능이나 뭐 탁월성 이것도 없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흔히 쉽게 생각하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내면이 중요한 거니까 겉모습은 이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내면의 가치를 잘 닦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시원찮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면도 시원찮은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 더 큰 행복을 누린다.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대로 이해하시고 덕충부편은 덕충부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둘이 딱 맞지를 않아요. 장자는 뭐 자기 한 말이 앞뒤에 딱 맞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논리를 자기가 깨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우리가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글작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글작 때문에 이 피곤하거든요. 그 토지의 작가 박경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놈의 토지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나도 다른 거 좀 쓰고 싶은데 이놈의 토지 때문에 뭐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작품 속에 자기가 구속됐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토지의 위대성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가의 말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놈의 토지 때문에 뭘 다른 걸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자기가 구속되는 거죠. 장자라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죠. 박경리라는 작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추구했던 거고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 거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작품이 자기를 구속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그 장자가 추구하는 자유와는 오히려 거리가 먼 거죠. 네. 그로 인한 명성 이런 게 자기를 구속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말 어렵죠. 그런 사람도 찾기가 어렵고요. 예, 마지막 대목이 그겁니다. 그 몸을 지리하게 한 사람도 충분히 자기 몸을 잘 기르고 천수를 마치는데, 예, 몸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수를 마친다. 그러니 하물며 그 덕을 지리하게 한 사람이겠는가. 내면의 덕을 훌륭하게 가꾸자 이게 아닙니다. 내면의 덕조차도 지리멸렬한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쪽의 해설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298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첫 번째 이야기가 지리소의 행복인데요. 뭐 큰 행복은 아닙니다. 지리소의 행복은. 그저 이제 자기 먹고 살고, 전쟁 때 끌려가지 않고, 식구들 10명을 먹여 살리고, 또 나라로부터 돈이나 이런 걸 받아서, 물자를 받아서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형불교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근데 뭐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공자는 천하를 주의하죠. 천하를 주의하는데, 장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불행하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공자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해서 공자가 격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쨌든 전쟁과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의 다른 태도를 볼 수 있죠. 공자와 장자는 삶의 태도가 이 점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로 넘어가서 나머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해설 보시면요. 지리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 이제 턱이 배꼽 밑에 숨어 있고, 오장육부가 가슴 위에 있고, 뭐 상투는 하늘로 치솟아 있고, 머리카락은 하늘로 치솟아 있고, 또 어깨는 뭐 이마보다 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해도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형불구의 인간이 지리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가와 비슷하다 이랬는데 이건 난센스라 그랬죠. 정상적인 사람이 요가 자세를 취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한 거라면 맥락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설정 자체가 다른 거니까 난센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도 그렇고 앞 뒤에 이제 덕충부편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전부 기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쓸모가 없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덕충부편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 지리소는 총체적인 결핍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핍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침해를 그만큼 덜 받고 안전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해설은 뭐 그 정도로 보시고요.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요. 제가 아까 거듭 강조했던 부분인데 300페이지 윗부분 해설 보세요. 장자의 마지막 주장은 새롭게 음미할 만합니다. 뒤에 읽을 덕충부편에서 장자는 대체로 외형의 결핍이 사실은 내면의 충족이다. 그러니까 내면의 충족, 덕충입니다. 내면의 충족은 사실 외형의 결핍으로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되는 구도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외를 막론하고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느냐 아니냐.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행불행을 나눈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대목은 장자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와 다릅니다. 이 대목은 지리소와 같은 부류, 곧 외형에 결함이 있는 자가 외형에 결함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천수를 누립니다. 그와 함께 내면의 결함을 가진 자는 더 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잘 누릴 수 있다. 이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공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장자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논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두 군데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장자에 나온 부분부터 한번 보죠. 공자가 초나라에 갔는데,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가 이제 왜 접여냐면, 논어에 보면 초광접여라고 나와요. 초나라 광인 접여. 초나라의 미치광이 접여요. 왜 접여라는 명칭이 붙었느냐? 공자가 타고 가던 수레 앞에서 공자를 만났다 해서 접여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통해서 알려진 인물이죠. 성은 육이고 이름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육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를 만났기 때문에 접여라는 명칭으로 불린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한 맥락으로 알려진 거고요. 초나라 미치광이 접여가 가이과 공자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래를 하면서 공자의 수레 앞을 지나간다. 이게 이제 논어에 나온 말인데 비슷한 상황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접여가 여기서는 이제 수레가 아니라 공자가 묵고 있던 집 문 앞에서 논이면서 노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논어에는 수레를 공자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논어에서는 수레 앞에서 공자를 잠깐 만난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공자가 내려서 접여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접여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공자가 묵고 있는 숙소 문 앞에서 노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봉쇄여 봉쇄여 어쩌면 이렇게도 덕이 미약해졌는가? 앞으로 오는 세상도 기다릴 수 없고 지나간 옛날도 쫓아갈 수 없네. 이제 장자에는 앞으로 오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맥락으로 장자에 나와 있는데 논어에는 약간 다릅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할 일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충고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장자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나간 것도 그렇고 다 위태로운 일을 하니까 다 위태로울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뭐 큰 차이는 없죠. 어쨌든 지나간 옛날도 쫓아갈 수가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성인은 그것을 이루고 천하유도. 천하의 긍정적 가치가 천하를 지배하면 성인이 그걸 이룬다. 그리고 천하가 무도하면 천하에 도가 없다. 그럼 성인은 그럴 때 도가 없는 세상이니까
자신의 생명이나 지킨다 이거야. 자신의 목숨이나 보존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때를 만나서는 이 얘기는 무도한 정도가 극에 달한 거죠. 그 유도한 천하, 도가 있는 천하, 유도지세. 유도지세라고 하는 게 통치자가 훌륭하면 유도지세가 되는 거예요. 통치자가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시대에는 성인이 그 통치자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천하를 다스립니다. 그게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가 무도하다. 그런 군주가 없다. 그러면 자기 생명이나 지킨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검지세, 지금 같은 시대, 이 정말 전쟁과 폭력의 시대, 무도의 극에 달한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하느냐, 겨우 형벌을 면할 뿐이다. 형벌에 걸려서 뭐 이 신체, 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형태를 묶어놓고 칼로 베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칼도라 그랬죠. 형벌만 면해도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때다. 그런데 천하를 뭐 주유하면서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큰 불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계속.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실을 줄 모르며, 깃털보다 가벼운 이 복을 실을 줄 모르고 재앙은 땅덩어리보다 무거운데 피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복은 싣지 않고 아주 무거운 재앙을 싣고 다닌다. 공자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도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며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위태롭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는구나. 땅에 금을 그어놓고 달려가면 이제 벗어나면 넘어지기 쉽겠죠. 가시풀이여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요거는 이제 원래 뭐 미양이라는 이 풀 이름입니다. 가시풀이 이제 발을 찌르는 걸 얘기한 거죠. 이것도 뭐 수많은 주석들이 있었는데 일단 가시풀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내 다리를 찌르지 마라. 내 물러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서 내 발을 다치게 하지 않으리라. 때로는 구불구불하게 가고 때로는 뭐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 공자가 오히려 뭐 극단주의 이렇게 보이겠죠. 뭐 공자를 극단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자에 나온 대목, 이건 논어에 나온 대목을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논어에 나온 내용이요. 초나라 광인 접여가 공자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봉쇄여 어찌 그리 덕이 미약해졌는가.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이 약간 달라요. 지나간 일은 말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은 쫓아갈 수 있다. 앞으로의 일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맥락은 논어에 나온 맥락이 좀 더 이 컨텍스트가 문맥이 잘 통하는 말이죠. 지나간 일도 걸렸고 앞으로도 이미 희망이 없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뭐 이 맥락도 가능하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지나온 일은 천하를 주의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 이제 말릴 수가 없지만 앞으로 안 할 수는 있지 않냐. 더 뭐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라. 위태롭다. 뭐 이런 뜻으로요. 그만두어라. 요즘 같은 세상에 정치를 하면 위태로울 뿐이다. 긍지정정자 태이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위태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이야기를 나누리 했으나 뭐 공자 하하사 이렇게 되죠. 공자 하하사. 공자가 내려왔다. 수레에 있다가 내려왔다. 이거예요. 내려와서 요교지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접여가 종종걸음으로 피해서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다. 논어에 나온 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못했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 이제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죠. 그 아래 해설 부분을 한번 보시죠. 논어에는 공자가 타고 가던 수레 앞에서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장자에는 공자가 묵고 있던 숙소 앞에서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장자가 좀 더 자세하고요. 어쨌든 둘 다 접여가 공자를 풍자한 거죠. 봉쇄라고 높이 축여 세운 것 같지만 어쨌든 위태롭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 같은 사람의 태도를 긍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 공자는 저거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제 은자들을 만납니다. 숨어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숨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공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기 불가의 위지자라 그러거든요. 불가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줄 지 알고 있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위지. 그렇게 하는 자. 이게 공자입니다. 장자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니까 안타깝고 딱한 거죠.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이 공자에게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자의 삶의 태도거든요. 장자는 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장자가 공자는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철학자로서의 태도거든요.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되는데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저런 거죠. 그 일제 강점기도 그렇고, 뭐 강점 직전의 상태, 국권이 거의 침탈된 그런 상태에서도 그렇고, 뭐 의병 활동을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거거든요. 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독립운동지 혈사 뭐 이런 걸 찾아보면요, 이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독립군 한 70여 명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본군 헌병 3명이 가서 다 죽입니다. 무슨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혁혁한 전과 어쩌고 저쩌고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혁혁한 전과를 올리겠어요? 상대는 이제 제국주 일본이고 이쪽은 쟁기 쇠시랑 이런 거 갖고 싸우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영국의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의병 활동이나 독립군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요. 총이 어떤 사람은 짧은 총, 어떤 사람은 긴 총,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 총이 발사가 되는 총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쟁기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독립군 하는 거죠. 그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쪽은 이제 한 발 쏘면 바로 쏘는 총이고 그 뭐 옛날 그 총 이거는 치 붙여갖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총이고 하니 이게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정신이 위대한 거죠. 안 되는 줄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인터뷰를 해보면 노예로 사느니 싸우다 죽겠다 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일부의 어떤 뭐 자랑스러운 전과 이걸 갖고 독립운동 전체를 바라보는 거는 오히려 그 가치를 좀 낮춰보는 거죠. 장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긍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장자 집행에서 보면 또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장자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공자가. 그러니까 장자 입장에서 보면 그 공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위험하다 하더라도 피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천하고 도도하게 무도한 대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공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장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게 아주 어리석고 무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공자가 인간세편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장자도 공자 같은 삶의 태도로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 지점은 장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공자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은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자를 두고 뭐 은자가 이제 장자류인 사람들이죠.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사람, 지기불가의 위지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공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기도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니까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고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죠. 공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글릭이라는 은자가 천하가 무도함이 도도히 흘러가는 탕류와 같은데 누가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자가 어리석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천하에 도가 있다면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수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면 세상을 피해서 한다는 말이 공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죠. 그건 뭐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이제 제나라 선원과 만나서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뭐 도무지 벼슬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맹자가 자신의 그 왕도 정치라고 하는 그 정치적 뜻을 포부를 실현하려면 왕에게 잘 보여서 뭐 벼슬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장자는 여기서 저별을 내세워 그런 사람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 실을 줄 모르며 재앙은 땅덩어리보다 무거운데 피할 줄 모른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이 길 가는 사람이 가벼운 복은 씻지 않고 도리어 무거운 재앙을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목에 보면 장자도 그렇고 노노에도 그렇고 공자와 저벼가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보는데 저벼가 풍자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저벼가 도망치는 바람에 공자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 대목에서 이걸 우원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저벼와 공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원으로 창작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인데요. 앞에 역사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나무 이야기 또 뭐 나무 이야기랑 뭐 기름 등잔불, 계피, 온나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죠. 산의 나무는 스스로 해치며 이때 산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그 역사수 얘기에 나왔던 것처럼 무슨 귤나무라든지 뭐 유자나무라든지 이런 유실수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열매나 제목을 그 쓸모를 가진 나무들이에요. 그런 나무들은 자기가 가진 쓸모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산목자고야며. 산의 나무는 자기가 가진 쓸모 때문에 스스로 해치며 또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 태우며 자기 몸을 태운다 이거예요. 태워서 불을 밝혀준다는 세상을 밝혀주는 그 쓸모 때문에 타는 거죠. 그리고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워가며 먹을 수 없으면 배워가지 않을 텐데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른다. 옷을 젖지 않은 거죠. 쓸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으면 쓸모만 알고 나무도 쓸모 있는 나무를 찾고 등잔불이 쓸모가 있으니까 가져다 가고 계피도 쓸모가 있으니까 먹으려 하고 온나무도 쓸모가 있으니까 배워가는데 그래서 모두 쓸모 있으면 쓸모만 알고 쓸모 없으면 쓸모는 알지 못한다. 사실은 쓸모 없는 것이 더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을 이제 해설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인간서편 뭐 두 대목밖에 못 읽었습니다만요. 덕충부편 뭐 한 대목 읽고 뭐 이럴 겁니다만 오늘 이제 9번째 강좌잖아요. 다음 주로 이제 끝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만 읽는데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이 인간서편의 결론입니다. 쓸모없음이 인간 세상의 기준으로 유용. 이 쓸모 있다고 하는 것과 쓸모 없다고 하는 걸 이제 대비를 시켜서 유용보다 오히려 무용이 더 어떤 하나의 그 생명체를 기준으로 볼 때 무용이 더 큰 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용지용을 얘기한 겁니다. 무용지용이요. 세상에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쓰임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요즘 대학생들이 계속 추구하는
가치는 취업이거든요. 첫째도 취업, 둘째도 취업, 셋째도 취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계속 쌓는 거거든요. 그 쓸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뭐 기업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읽히고 해도 가르치는 사람만 감동받고 학생들이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 헨리 데이빗 소로 같은 월든 같은 책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냥 그걸 도처에 보이는데요. 글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은 글이거든요. 독자의 눈치도 안 보는 글입니다. 읽어보면 아연할 글이거든요. 있는 제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것은 절대 살지 않겠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지 않은 글은 독자를 위해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글쓰기거든요. 그걸 읽으면 그런 힘이 생기는데 저한테 좀 생기고 학생들한테 안 생겨서 문제예요. 저만 감동을 하고 학생들 감동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이제 그 프레임 속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교수자의 역량이 약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간디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안 나타나서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장자 이 대목도 마찬가지죠. 쓸모없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얘기를 해도 피부로 닿기가 힘들죠. 어쨌든 그 세상 사람들은 유용이 가치 있는 줄 아는데 막상 유용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를 하는 거죠, 인생을. 타인의 쓸모에 쓰이기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이제 그걸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로 든 삽목, 다 사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름등잔불, 계피, 온나무, 이런 거 모두 인간 세상의 쓸모에 부합하는 유형 때문에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 한비자에 보면요, 한비자가 노자를 풀이한 내용, 그 해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나라 사람이 꼬리가 화려한 여우와 꼬리가 화려하니까 잡힌 거죠, 여우가. 그리고 검은 표범 가죽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잡힌 거죠. 이걸 이제 진나라 문공에게 바쳐요. 그러니까 문공이 그걸 받고 탄식을 합니다. 이놈들은 아름다운 가죽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초래했다.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이렇게 화를 초래한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재능을 갖고 있으면 화를 초래한다. 무도한 세상일수록 더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후한시대 채옹이라는 학자가 동탁의 부름을 받고 결국 더럽혀지잖아요. 재능이 없었으면 부름을 받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럽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니까 그걸 견뎌야 된다 이거죠. 그 시험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학자로서 존경받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만 그걸 이제 견딘 사람들만 철학사의 서술이 됩니다. 그렇게 철학사가 빈약하죠. 아니, 뭐 영의정이 했다고 철학사의 서술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재능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어려운 시험 받는 상황에 당면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면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육아식입니다. 장자는 그게 아니라 이제 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예 재능 자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는 좀 비겁한 거죠. 장자 입장에서 보면 유학은 이게 무모한 겁니다. 무모한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이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공자는 공자 스타일대로 사는 거고, 장자는 장자 스타일대로 사는 거죠. 서로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세편, 이 편의 취지는 이겁니다. 맨 앞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손자병법이죠. 어떻게 하면 쟤를 죽이고 내가 살 것인가? 우리가 요즘 주입받는 거죠. 야,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죠. 그래서 맨날 어디가 쫓아오고, 어디가 앞서가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 계속 앞서 나가는데 이게 이 현재 이 한국 사회가 기적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대열에서 최상위 레벨에 해당하는 그 생산성을 갖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게 될까요? 계속 되리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그 무모한 욕망이죠. 그렇게 됐어도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는 오래 가길 바랍니다만 될 리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런 뭐 호조건이나 뭐 행운이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또 뭐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각고의 노력 이런 게 다 겹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욕망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서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바꿔야죠. 그래서 국민소득 계속 성장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환상을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그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성장이고 무조건 앞으로죠. 글쎄요.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나아가는 스타일은 나가야죠. 어쨌든 손대본 법칙으로 자꾸 그렇게 주입되면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자, 같이 살자 이거예요. 그 방법이 인간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왕부지가 앞에 제가 인간세 처음에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요. 인간세 편, 장자 2편은 만세를 넘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다. 이 세상을 넘어서 스스로를 보존하고 나를 보존해야죠. 그런가 하면 남도 보존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묘술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살자가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이 묘술을 추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군자의 도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걸 이제 음미할 만하죠. 이렇게 해서 인간세 편은 5장 이 부분을 읽고요. 잠깐 쉬었다가 덕충부편 5장 354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자 4편 중에 5번째 편 덕충부를 봅니다. 덕충부에서도 이제 한 대목만 있는데요. 5장을 보는데 일단 덕충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덕충부라는 제목에 대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덕이 충만해 있다는 부호 이런 뜻이죠. 충은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이런. 부는 부호. 어떤 사람의 내면의 가치인 덕이 충만해 있다는 부호, 표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덕충부 편에 이른바 이 성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성인들이 어떤 용모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덕이라는 글자는요, 우리가 도와 덕으로 이제 나누는데, 노자 도덕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도경과 덕경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요. 도와 덕은 원래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도 길이고 덕도 길인데, 차이가 뭐냐면 도는 밖에 있는 거고 덕은 그 밖에 있는 도가 내면화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의가 풀이한 게 덕이 뭐냐? 덕이하자는 덕이 아니 이 큰 덕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얻는 거다. 덕이하자는 덕이 아니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얻는 것이다. 어떻게 얻는 것이냐? 행도의 유덕의 심려라. 행도, 마땅한 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행도의 유덕의 심, 내 마음속에 터득하는 것. 마음에 터득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도가 내면화된 것,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길입니다. 길은 이게 원래 이제 머리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갈림길이거든요. 이게 길도자죠. 그리고 덕자도 이게 갈림길이고,
여기 10개의 눈이 있는 것. 이게 큰덕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10개의 눈으로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는 거죠.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거고, 이 도도 이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길을 아는 사람, 그 도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을 안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릴 때는 뭐 사막을 횡단해서, 간다, 이렇게 할 때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길을 아는 사람, 뭐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그 삶의 행복을 아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되면 도가 행복이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가치를 이 속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가의도, 도가의도, 묵가의도 뭐 얼마든지 이 속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도둑의 도도 있을 겁니다. 도둑의 도는 도척의 도겠죠. 이익 뭐 이런 거겠죠. 재물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백이숙제의 도, 뭐 그건 의가 되겠죠. 도척의 도는 리가 될 것이고요. 그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권세가 도가 되겠죠. 보통 사람은 도가 없어요. 그냥 그날 살아가기 바쁘다. 이게 사마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도둑이 되면 못해요.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당신한테 결국 돈이 생기는 길이 어떤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고분고분이 되는 거고요. 도둑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은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치가 내면화된 게 덕이에요. 그 충은 뭐냐면 그게 가득 차 있다는 뜻인데, 본래는 이게 충이라는 글자가 밑에 재밌는 글자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사람 인자죠. 사람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게 아들 자자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자자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는 10달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태아가 10달이 다 돼서 거꾸로 돼서 지금 이제 곧 출산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자는 뭐냐면 임신한 여성이 10달이 다 돼서 배가 충만한 상태, 그게 충자입니다. 이게 이제 명자에 보면 충실지임이 충실한 것을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성이 임신을 한 다음에 이 태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그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가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많죠. 그 충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덕이 내면에 가득한 상태, 이게 덕충입니다. 그걸 표시해주는 부호. 이게 이제 덕충급편인데, 주인공들을 보면 뭐, 미리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인기지리 무순하고 옹황대영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있는데,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충급편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면, 왕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올자입니다. 올자는 절름발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이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인데 노나라의 현자로 알려져 있는데 공자와 제자의 수가 같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는 제자의 수가 3천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사마천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냥 많았다는 뜻이죠. 3,000명을 뭐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공자와 제자의 수가 같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올자 절름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역시 신도가가 나와요. 두 번째 주인공이. 첫 번째가 절름발이 왕태고 두 번째 주인공이 신도가예요. 글자가 자꾸 급히 쓰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네. 마음만 가고요. 신도가인데 신도가 역시 절름발입니다. 신도가가 이 백혼무인이라는 선생에게서 배우는데요. 백혼무인 혼자가 어두운 혼자로만 되어 있고
백혼무인이 스승이고 신도가가 그 제자인데 같이 배우는 제자 중에 자산이 있어요. 자산은 정나라 재상입니다. 신도가도 정나라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백혼무인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데 신도가는 무명의 절름발이고 천한 신분이고 자산은 정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이고 재상이죠. 둘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 이후로 어쨌든 저런 전통이 있는 거죠. 같은 선생 밑에서 배운 제자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보면은 논어의 그 민자금이 절름발이거든요. 그럼 안녕은 가난뱅이고 연배구는 저 나병 환자였고요. 문둥이였고요. 그리고 중국은 천민 출신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남궁 과린이 맹무백인이 맹의자리 전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다 같아요. 다 서로 존칭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부으로 같이 대등하게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공자부터 형성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장자 시대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겠죠. 그런데 자산과 신도가가 백혼무인 밑에서 나란히 배웠는데 이 자산이 그 신도가가 절름발이고 이 천민이고 하니까 자기가 이 사람과 같이 백혼무인에게 배운다고 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해서 어느 날 그러니까 늘 이제 신도가가 나가면 한참 있다가 자기가 나가요. 나란히 나가질 않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자산이 먼저 나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도가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간 다음에 한참 있다 나와라.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신도가가 어리둥절하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나는 한나라의 재상이고 집정자인데 네가 지금 그 몰골로 나와 대등하게 그러면 같이 행동하겠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도가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데 무슨 절름발이네 뭐네 집정자네 뭐네 그런 구분이 있는 거냐. 그리고 신도가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우리 선생님 백혼무인 밑에서 19년을 배웠는데 19년 동안 내가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동안은 내가 절름발인 줄 몰랐다. 근데 지금 네가 나보고 절름발이라 그래서 내가 비로소 절름발인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신도가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다리가 이 불편한 절름발이인데 정말 불편했던 건 뭐냐면 그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절름발이라고 차별하는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백혼무인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가나 다른 제자는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가 스스로 자기가 절름발이라는 걸 의식을 못한 거죠. 그랬는데 자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되죠. 자산이 차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그 사람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망가뜨리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신체적인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체적인 불편을 빌미로 삼아서 차별하는 태도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장애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장애 자체도 물론 불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건 작은 거고 정말 큰 불편은 그런 시선이죠. 그런 시선을 이겨내는 사람이 이제 신도가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산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역시 뛰어난 정치인이 틀림없이 알았다. 이제 그만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숙삼무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는 이제 발 뒤꿈치가 없다 이거예요. 형벌을 받아서 발 뒤꿈치를 잘린 사람이에요. 이게 숙삼무지입니다. 이 숙삼무지가 이제 공자를 찾아가서 배우려고 해요. 공자가 제자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제 공자는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리 평판이 나빠도 그 속수만 잘 갖춰서 올바른 도리를 갖춰서 오면 받아들이는 게 공자인데 어쨌든 장자 이 우원 속에서는 공자가 숙삼무지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자네가 이전에 불건행 행실을 삼가지 않아서 잘못된 행동을 했나 봐요. 숙삼무지가. 그래서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나를 찾아왔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나쁜
짓을 해서 다리 잘린 상태에서 날 찾아와서 뭐 하겠냐. 이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숙삼무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아직 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겁니다. 근데 숙삼무지가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나가버린 걸로 되어 있어요. 뭐, 그 얘기를 다 뭐 소개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숙삼무지고, 네 번째 주인공은 또 에테타예요, 에테타. 에테타라는 인물은, 애는 이제 슬플 애자인데, 보기만 해도 불쌍한 용모의 소유자고, 테타 하면은 이게 낙타태, 낙타타거든요. 타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게 낙타타자라고 보는 겁니다. 낙타로 보는 거죠. 이 에테타는 절름발이 곱사등이에요. 절름발이인데다가 곱사등인 장애인인데, 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애처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위나라 현자로 나옵니다. 노나라 애공이 이제 이 에테타를 만나보고는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이 에테타를 한번 만나면 곁을 떠나지를 못하고, 여자들은 그 처녀들이 자기 부모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저 에테타의 첩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을 존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여기에 장자의 이 덕이 가득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장애가 이제 다 합쳐진 사람은 누구냐면 인기지리 무순, 또 옹황대영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5장이죠. 5장은 이제 제목이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뭐 싱겁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체는 잊어버려야 하고 껍데기는 잊어버려야 하고 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면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시대는 이제 이게 껍데기가 이제 중요한 시대죠. 밖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가 있으면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죠. 뭐 옷 같은 것도 봐도 제가 입은 건 이게 구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상표나 이런 게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상표가 안으로 숨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밖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드러내죠. 그래서 가방도 보면 아주 상표가 밖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무슨 뭘 얘기를 하면 이제 홍보가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밖에 이제 도배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형이 중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 특별히 그 가치를 숭상하는 걸로 통계를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게 랭킹이 그렇게 높은 지경이 됐나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조선인들이 이주한 게 1903년이거든요.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250명인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인천이든가 뭐 부산이든가 여기서요. 인천요. 도착했는데 100명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을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입국을 하려고 하니까 그 미국 당국이 이 상투를 튼 상태로는 입국이 안 된다. 머리카락 다 자르고 들어와라. 이러니까 이제 그 상투 찐 그 어른들이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뭐 이렇게 버텨서 이제 입국을 못 할 뻔 했는데 밤에 이제 자식들이 몰래 이렇게 상투를 잘라서 그 다음날 들어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단발령의 한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외형을 바꿀 수 없다는 한거로 보이긴 하지만 그때 외형을 중시했던 것은 사실은 내면에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외형을 추구하는 것과는 양상이 다르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장자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외형은 잊어버리고 내면의 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 예를 든 게
또 이 두 명의 장애인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죠. 이런 게 여기 이제 인기지름무순 이렇게 나와요. 인기지름무순을 보면은 지리는 지리소의 지리고요. 이게 쓰여지기는 뭐 이렇게 써졌는데 뜻은 같습니다.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뜻은 같고요. 인기는 다리가 굽었다는 뜻입니다. 절름발이인 거죠. 지리는 사지가 지리멸렬하다는 뜻이고요. 무슨 입술이 없다, 은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장애가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인기지름무순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기지름무순과 위나라 영공이 대화를 하는데 영공이 인기지름무순의 대화를 듣고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옹황대영이라고 해서요. 옹황은 이제 항아리예요. 대영은 커다란 혹. 목에 커다란 혹이 항아리만큼 커다란 혹을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옹황대영이 제나라 황공과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장자가 보기에는 이제 장자가 생각하기에는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낮은 사람들을 만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위나라 영공과 제나라 황공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보통 사람을 봤더니 보통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과 비정상 기준이 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가.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앞쪽의 해설부터 354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 이 5장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두 명의 기영인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인기지름무순, 절름발이, 곱사등이, 은청이를 형용한 기영인이고, 옹황대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아리만한 커다란 혹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위나라 영공과 제나라 황공을 만나는데, 두 임금이 이들을 만나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보통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다. 저 사람은 왜 목이 가늘고 길지? 뭐 이런 식으로. 왜 혹이 없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암시가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이 두 기영인을 성인으로 상정합니다. 왜?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감정이 없다. 이걸 갖고 이제 뒤에 혜시가 여기에 이제 딴죽을 걸어요. 인간이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감정이 없다고 하는 거는 장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감정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말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형성된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으로 감정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혜시의 비판이 뭐 정확하게 장자를 찔렀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를 해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를 못 살기고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종족이 아마 보존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누가 나를 미워하는 건 저에게 뭐 별 위해를 줄 수 없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게 저를 해치죠. 정말 해치잖아요.
그것도 이제 하룻밤 자고 나면 부글부글 끓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상대를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죠. 예, 나를 해칩니다. 그런 분노라든지 뭐 이런 거요. 요즘 무슨 저 텔레비전에 뭐 뉴스에 가면 무슨 뭐 보복운전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끔찍하더라고요. 막 뭐 끼어들었다고 막 던지고 뭐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해치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 그 감정을 완전하게 조절하는 상태. 이게 이제 장자가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정말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혜시가 사람이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거는데 두 개를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기지리 무순 이야기예요. 인기지리 무순이 위나라 영공과 이야기를 나누자 영공이 기뻐하여 그 이후로 온전한 사람을 보면 목이 가늘고 길다고 여겼으며 보통 사람 만나면 이상하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리고 옹암대영이 제나라 황공과 이야기를 나누자 황공이 기뻐하여 그 이후로 온전한 사람을 보면 목이 가늘고 길다고 여겼다. 그 다음요. 그러므로 덕이 뛰어나면 외형은 잊어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니 이것을 일러 정말 잊어버렸다고 한다. 이게 이제 이 대목의 핵심입니다. 그거는 이제 원문을 한번 보죠. 덕유 소장이면 이 형유 소망에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가 덕유 소장 뛰어나다. 내면에 있는 가치, 덕이 소장 뛰어난 점이 있다. 뛰어난 점이 있으면 형유 소망이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의 결핍 따위는 잊어버리게 된다. 소망. 이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제나라 황공은 옹황대영을 만나서 그렇게 했고 위나라 영공은 인기지루 무순을 만나서 그렇게 했다. 덕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형체를 겉으로 드러난 그 형체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불만기 소망하고 기소망은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이 형체, 껍데기는 잊어버리지 않고 만기소불망,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마땅히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 이거 정말 잊어버린 거다. 성망.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린다. 잊어야 할 건 뭐냐? 형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덕.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을 잊어버리고 형체를 잊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이다. 네, 이것을 일러 정말 잊어버렸다고 한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인은 자유롭게 노는 데가 있는지라 지식을 쓸데없이 붙어있는 것으로 여기며 지식이라는 게 쓸데없는 거다. 그리고 사람을 구속하는 예의를 악교풀로 여기며 억지로 붙인 거다. 이거죠. 예의를. 세속의 덕을 젖붙이는 것으로 여기며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덕은 억지로 나무를 젖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기고 또 기술을 장사속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은 도모하지 않으니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유용을 도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지식을 쓰겠으며 또 각각과 장식하지 않으니 어디에 악업을 쓰겠으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니 어디에 세속의 덕을 쓰겠으며 팔지 않으니 어디에 장사 속을 쓰겠는가. 이 네 가지는 자연이 길러주는 것이니 자연이 길러준다는 것은
하늘이 먹여주는 것이다. 이미 자연에서 먹을 것을 받았으니 또 어디에다 사람이 만든 기술을 쓰겠는가.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없다. 여기서 이제 감정이 그런 나에게 형성된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없다.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리지어 살고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감탄하죠. 아득히 작구나 인간에 속한 것이여 놀랄 만큼 크구나 홀로 자연의 덕을 이루며. 자연의 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덕충부의 주인공이고 그 중에 대표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인기지르무순이나 옹황대영 같은 기형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장자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중요한 인물들이 보면 이제 남곽작이 나왔죠. 성 외곽 밖에 사는 천민이 남곽작이었고요. 그 다음 포정해우도 마찬가지죠. 천민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수많은 지리소라든지, 인간세편에 나온 지리소라든지, 여기 나온 왕태, 뭐 에테타, 곱사등이 뭐 이런 사람들요. 신도가, 전련발이, 숙산무지, 그리고 인기지르무순, 총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옹황대영,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의 조건이 뭐냐? 성자의 모습은 외형이 결핍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장자의 맥락인 거죠. 그런 외형을 잊어버리고 내면의 덕을 볼 수 있을 때 인간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는 거죠. 패스를 한번 보죠. 356페이지예요. 뭐 다시 보는 내용입니다만 인기지르무순은 전련발이 곱사등이 은청이를 형용한 기형인입니다. 이는 굽었다는 뜻이고 기는 지의 가차, 그래서 사지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기는 전련발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리는 사지가 지리멸렬하다는 뜻으로 인간세편, 앞에 바로 앞 시간에 읽었던 지리소와 같은 기형불구의 용모를 말하고요. 또 수는 순과 뭐 위아래로 좌우로 배치했느냐 위아래로 배치했느냐 모양만 다르죠. 같은 글자로 무순은 입술이 없는 은청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기지르무순 하면 온갖 추한 용모를 모두 가진 가공의 인물을 가리킨 거죠. 그리고 또 옹황대영요. 옹황이 이제 옹과 앙 모두 항아리거든요. 이 또한 항아리만한 큰 혹이 붙어 있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옹과 앙은 모두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 기형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왕을 만나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그런데 장자가 바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생주 편에서 이제 포정해우 할 때요. 문예군이 한나라의 임금이죠. 그런데 백정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공자의 덕치나 맹자의 왕도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맹자가 왕도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할 사람 누구냐? 환과 고도. 호랍이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은 외로움으로 나타나니까요.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는 그런 사회가 공자의 덕치고 맹자의 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인기지르무순이 위나라 영공을 만나고 옹황대영이 제나라 황공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인기지르무순을 만난 영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는데 그날 이후로 온전한 사람을 보면 오히려 목이 가늘고 귀를 이상하게 여겼고 옹황대영이 제나라 황공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황공이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목이 가늘고 길게 보여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인기지르무순과 옹황대영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 곧 기형인들인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라는 게 본래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물론 편에서 피와 시의 상대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저것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지만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저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이라고 하고 저것을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니까 정상, 비정상이라는 게 본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것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의 기준은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는 재물론 편에서 그런 상대성마저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덕이 뛰어나면 외형은 잊어버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장자가 이 우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비정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그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의 외형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자가 벗을 사귀는 도리를 간문 취우하노이다. 벗을 사귀는 도리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물으니까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여자는 벗을 사귄다는 것은 우기덕여라. 그 덕을 보고 사귀는 것이다.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를 보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이거죠. 외형이 아름다운 사람은 벗을 사귀지 못하는 거죠. 못한다가 아니라 확인이 안 되죠. 외형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귀는 것일 수도.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좀 마찬가지죠. 돈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귀는 거죠. 그건 쉬운 일이죠. 그 세력이 크고 뭐 형제가 많고 뭐 온갖 그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넘어서 그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한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이 우정이라고는 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건 뭐 진정한 사랑 뭐 이건 죽기 전에는 확인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왜 오페라 보면 다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토스카도 죽는 거고 뭐 로미오와 졸리아도 막 죽고 막 다 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죽음을 통해야만 이게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입증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뭐 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한 그 내면을 보고 사귄다고 하는 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둔 거겠죠. 네, 그 맹자가 그 대목 한번 읽어보시죠. 맹자가 벗을 사귀는 도리를 묻는 제자에게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덕을 사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맹자에 나옵니다. 이제 부귀나 권세, 나이, 용모 등 세상의 기준을 떠나 사귀는 것이 벗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요. 친해, 뭐 우애 이렇게 번역된 게 필리아인데 그 필리아에서 아레테, 덕을 보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최고의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변치 않는다. 그렇지 않고 뭐 유익하기 때문에 사귀거나 상대를 만나서 즐겁기 때문에 사귀는 거라면 그 유익함이나 즐거움이 사라지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덕은 영원하기 때문에 덕을 보고 사귀는 우정은 영원하다. 그게 최고의 우정이다. 이렇게 봤죠. 그 다음 뭐 같은 얘기고요. 모두 장자와 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맹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자의 말대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자연의 도를 따라 사는 성인, 곧 인기지루무순과 옹황대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지식을 재앙으로 여깁니다. 대상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지식을 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식은 이제 대상을 구분하는 거죠. 또 예를 아부풀로 여깁니다. 꾸미는 일이 없고 자연 그대로를 따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덕은 접붙이는 것으로 여깁니다. 도와 한 몸인지라 도를 찾기 위해 필요한 덕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치부하려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장사 속이 필요치 않습니다. 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추구하는 이 네 가지 삶의 태도는 인간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지만
형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고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형체는 있으니까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세상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아득히 작구나 인간에 속한 것이여 놀랄 만큼 크구나 홀로 자연의 덕을 이루며 독성기천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장자식의 자기 완성이고요. 홀로 자기의 자기에게 부여된 하늘의 자기에게 부여된 자연을 이루는 게 독성기천입니다. 남이 어쩌거나 말거나. 맹자는 이제 독행기도를 남이 어쩌거나 말거나 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서로 추구한 가치는 달랐지만 기질은 같은 거죠. 기질은 독성기천이나 독행기도나 같은 거. 다른 사람이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맹자는 이제 뜻을 얻으면 온천하 사람들과 함께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 간다. 장자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성기천은 맹자 대장부론에 나오는 독행기도와 짝을 이룬다고 할 만하고요. 맹자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과 대장부, 군자를 대비시켜서 말을 했고, 장자는 세속의 가치를 중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자연의 도를 중시하는 성인을 대비시킨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세속의 가치를 중시했을까? 아마도 장자의 친구 혜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가 혜시거든요. 바로 다음에 혜시가 세상에 장자가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대목이 나오니까 그 대목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본문이 나오죠. 혜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물었냐면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 있는가? 장자가 말했다. 그렇다. 혜자가 말했다. 사람이면서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장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가 용모를 주었고 하늘이 몸을 주었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지 않겠는가? 이 혜자가 다시 따집니다. 이미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 장자가 그것은 내가 말하는 감정이 아니다. 내가 이른바 감정이 없다고 한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안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고 항상 자연을 따라 억지로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감정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감정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지 정말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몸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 용모를 주었고 하늘이 몸뚱이를 주었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 때문에 안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아야 할 텐데 지금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밖으로 내돌리며 그대의 정신을 고달프게 해서 나무에 기대 신음 소리나 내고 헛소리 한다 얘기예요. 말라버린 오동나무 안색에 기대 졸기나 한다. 하늘이 그대의 몸뚱이를 잘 갖추어 주었는데 그대는 견병론같이 궤변이나 떠들어대고 있다. 견병론은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희고 단단한 돌은 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학인데요. 혜시가 자기의 삶을 소진시키고 있다고 장자가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해설을 한번 보시죠. 장자와 혜시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앞 이야기에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없다. 사람의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무리지어 살고 사람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가 몸에 침범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목과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혜시가 장자에게 이 대목을 두고 따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앞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혜시 단 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혜시의 반응이 시원찮았던 겁니다. 혜시야 원래 소유의 편에서도 장자 이야기를 두고 대의무용,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다 이렇게 비판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장자에게 딴죽을 겁니다. 장자가 인기지리 무순이나 옹황대영 같은 성인은 사람의 형체는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혜시가 어떻게 사람이 감정이 없을 수 있느냐.
감정이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진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내가 이른바 감정이 없다고 한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안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고 항상 자연을 따라 억지로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감정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는 뜻이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혜시가 삶을 연장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장자는 다시 이번에 이제 혜시를 비판하죠. 하늘이 그대의 몸뚱이를 잘 갖추어 주었는데 그대는 견백론 따위에 논리학이나 떠들어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니까 혜시가 장자의 말이 쓸모없다고 했지만 혜시의 견백론이야말로 정말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장자가 비판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역시 혜시가 한 방 맞은 겁니다. 늘 그렇듯이 이 책은 장자고 주인공이 장자기 때문에 혜시가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장자가 늘 이기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덕충부 편에서 한 대목을 읽었고요.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역시 대종사 편하고 마지막에 이제 응제왕 편이 있는데 역시 한 개씩 뽑아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